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닷새 만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정상통화로 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통화는 낮 12시부터 2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취임 이후 이뤄진 두 번째 정상통화입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만 통화에서 민감한 과거사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보다 먼저 이뤄졌는데 앞서 대통령실은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도 조속한 만남 필요성이 언급된 만큼 G7 회의 참석을 계기로 연이은 양자 회담이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점검 TF회의에서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고물가 문제로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용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오늘이 두 번째 경제점검 회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에 이어 오늘 오전 경제 분야 참모진과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2차 추경 추진 방안과 부처별 추경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투자와 소비의 부진을 보완할 사업들을 점검했고 특히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고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해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업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추경 규모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 추경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물가 문제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만큼 가능한 대책을 다음 TF회의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당국자들에게 주문했습니다. 회의 뒤 SNS에도 글을 올려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이 경호처 인적 쇄신을 위해서 주요 간부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했죠? 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자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경호처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사병으로 전락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질타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이자 조직 안정화 조치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본부장 5명은 직무 대리 체제로 전환되며 경호처 부장급 직원들이 대신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일단 법원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을 연기한다는 건데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헌법 84조에 따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가 아니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상 소추에 검찰의 기소뿐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그간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서 대법원은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결국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안에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애초 오는 18일로 잡혀있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은 미뤄지고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일도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다른 사건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함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그리고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모두 합해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른 사건 재판부들은 향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가장 빨리 예정돼 있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먼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다른 재판부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개별 재판부 판단에 상관없이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들은 진행이 중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 재판중지법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헌재 결정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 구성과 신속한 추경 예산안 처리를 강조하며 민생경제 회복 속도전을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체제 정비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홍이 한층 더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은 최고위 회의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의 노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신속한 추경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또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 구성을 약속하며 민생 회복에 방점을 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박 권한대행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기간 중 3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약속한 만큼 민생을 위해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추경 규모와 범위도 관심이 가는 측면인데요. 애초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 추경을 주장해왔고 지난 윤석열 정부 1차 추경에서 14조 원가량이 진행됐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낼 거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민주당에서 언급한 2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넘어 추경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병기, 서영교, 친명 2파전 차기 원내대표 선거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선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는 만큼 이런 표심을 겨냥한 두 의원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병기 의원은 내란 종식의 최종 병기로 누가 적합한지 선택해달라고 호소했고 서영교 의원은 내란 특검을 비롯한 입법 활동 등을 부각했습니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전인 오는 12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의 규모 등도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이 형소법 추진이 사실상 유력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 등 기타 입법 과제에도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오후에 시작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오후 2시부터 이 차기 지도체제 등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먼저 김 비대위원장은 회의 초반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여는 방안과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자신이 제안한 각종 혁신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분들 중에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선 치열한 설전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옛 친윤으로 꼽히는 강승규 의원은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두고 이 말 한마디로 민주당의 30번 탄핵과 사정기관 협박 등 계엄 유발 원인은 무효화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개혁안은 당의 중지를 모아야 할 일이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이 비대위원장이 홀로 결론 낼 문제는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의 혁신안이 완수될 때까지 끝까지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을 살리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거취 등을 전 당원 투표에 붙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기 지도체제의 또 하나의 축인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전 당 선관위 회의에선 오는 16일 오후 2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후보 등록은 14일 하루 동안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원내대표 선거전 과정에서 향후 계파 갈등 양상에 신경전이 이어질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재판 연기에 대한 여야 반응도 정리해 주시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어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을 두고 여야는 시각을 달리했습니다. 먼저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를 가진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대통령 재판 중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른 재판도 대통령 재임 시 중단되도록 법원 차원에서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기존에 추진하던 형사법 개정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며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 꿇은 판사의 이름은 법학교과서에 두고두고 박제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권이 교체된 뒤 처음으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결과 등을 어떻게 봤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재판에서는 군 간부를 상대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신문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봅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이 6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은 물론 점심 식사 뒤 다시 오후 재판을 위해 출석할 때도 입을 굳게 다물었는데요. 오전에 출석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거부권 행사했던 특검 출범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 출입구에 모여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지지자들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는데요. 법정에선 주로 눈을 감은 채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지난 5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에 대해 증인 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 신문이 있었고 30여 분 전부터 검찰의 제주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엔 제주 신문이 끝나고 다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여단장이 직접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물었는데요. 이 전 여단장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대통령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게 아니냐 묻기도 했는데요. 이 여단장은 이 사건으로 망연자실한 부하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조금 뒤면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밖으로 나오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경찰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불응해서 2차 소환 통보를 한 건데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는 물론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은 올해 초 2차례 작전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1차 체포작전 당시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경호처에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구역을 통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지난 5일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경찰은 오는 12일에 출석하라며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경찰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자신과 통화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실무진이 증거 인멸을 우려해 실제 삭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경찰은 김 전 차장 지시가 이행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 같은 의혹을 캐묻겠다는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 통보에 응할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국회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고법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겠죠? 그런 추세가 된다고 봐야지. 왜냐하면 다른 재판부는 밝히진 않았는데 다른 재판부의 어떤 이게 시범 사례가 돼서 다른 재판부도 아마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별 재판부의 판단을 통해서 이제 하도록 돼 있긴 한데 과연 지금 이게 그러면은 그 다른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할 것인가 상당히 좀 말하자면은 저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작다고 보는데 근데 우리 이제 이게 헌법 84조 논란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또 헌법 68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후임 대통령에 대한 후임자 선거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거죠. 대통령도 취임 전에 어떤 재판을 받거나 기소가 돼서 진행 중인 사안이 있으면은 그 사안에 따라서 직위를 상실할 수도 있으니까 헌법 68조에 이 조항을 넣어놨는데 헌법 84조만을 가지고 이 소출한 것을 해석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전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다른 재판부까지 지금 굉장히 공범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그럼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상 논란이어서 저는 서울고법의 판단은 존중합니다만은 이걸 다른 재판부에게까지 교범이라든가 사례로 해서 강요하거나 혹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렇게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좀 언행들은 삼가해주고 개별 재판부의 재량으로 좀 열어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재판부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까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 84조 적용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는데 가장 임박해 있는 게 이 선거법 파기환송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재판부가 기일을 추정한다는 것은 어쨌든 기약 없이 기일을 뒤로 미루겠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을 하지 않겠다.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이걸 사실상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부에도 영향을 저는 미치게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 서울고법에 이런 해석이 다른 재판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각기 재판부마다 이 판단을 통해서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텐데 아마도 서울고법의 이런 결정이 참고가 돼서 전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재판들이 다 연기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요. 물론 앞서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이제 재판부 별로 각기 별도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서울고법의 결정이 모든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 정치적으로 이거를 강요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비판적인 논평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을 해서 아예 붙이게 지금 대통령이 당선을 사유로 재판 출석을 정지하는 걸로 법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 84조의 효력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그 이전 진행 중인 재판에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법 개정까지 필요할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국민적으로 그런 리스크까지를 감안해서 일종의 이제 국민적 승인이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이 헌법상의 독립된 권한을 가지고 재판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헌법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총합돼서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헌법에서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이걸 가지고 어떤 시시비비나 이런 걸 만들지 않게 확실하게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라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다시 확인했는데 이렇다면 뭐 대법원이 지침을 내려달라 이런 겁니까? 그런 우회로로 들리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제 이거는 헌법 84조 논란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헌법 68조에 대통령의 보궐에 대한 선거의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헌법을 개정하거나 헌법의 정확한 정신을 다시 한번 부여하는 게 맞는데 헌법의 하위 개념인 법률로서 이거를 제어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여론에 대한 부담도 약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대법원이 지침을 좀 내려줘서 하급 법원에다가 아예 재판을 중지하거나 대통령 직무들을 다 마친 그 이유를 미루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 또 대법원도 사실상 또 다른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헌법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법원이 왜 그 총대를 메고 이렇게 부담을 져야 하느냐 이런 또 부분들이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형사법 개정 추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대통령 취임 60일과 대통령 취임 100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시기에 만일 이런 것들이 논란이 돼서 대통령 지지율에 또 영향이 미친다거나 혹은 또 야당의 공격의 빌미를 줘가지고 초반 국정 지지율의 허니문 효과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그 말하자면 실익을 누리지 못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특히나 성과를 강조하고 실용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사소한 법률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또 그 말하자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 저도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사법부에 준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민주당이 이걸 입법으로 아예 제안해서 재판부의 개별 재판부의 발목을 잡는다, 아니면 손발을 묶는다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정무적인 좀 고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재판부에 맡겨도 지금 서울고법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큰 무리가 없을 듯 싶은데 법률로서 규정하는 이 행위가 과연 온당한 것인지 조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이 정권 초기에 역풍을 맞을까요? 저는 뭐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전 국민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서 재판을 중지하는 게 맞다라는 게 저는 이제 국민적 총의라고 보이거든요. 때문에 별도의 그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도 헌법 84조의 적용만으로도 재판이 중지되는데 저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행여 그 개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고 그리고 오늘 서울고법에 이런 결정과 해석이 나왔습니다만 이게 다른 재판부에 모두 다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어서 행여 개별적 판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은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설령 이게 추진이 된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비판을 하거나 그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전개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로 봤을 때 이게 커다란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어쨌든 형사사법 체계의 왜곡이다라는 논란을 굳이 저는 자초할 필요가 없다. 그게 또 이제 뭐 입법권 남용 등등의 여러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헌법 84조 적용만으로도 개별 재판부들이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과 거의 유사한 혹은 동일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또 제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충분히 이렇게 되면은 야당 내지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우리 헌법의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범들은 지금 재판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공범 재판 따로 진행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된 부분은 딱 도려내고 그것만 피해가지고 그러면 법리 구조를 완성하고 그 검사들은 그러면 공소 유지를 하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재판부가 판단 내려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이 형소법 개정은 사실상 헌법 정신의 밑에 있는 법률의 하위 구조로서 저는 모법인 헌법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이제 민주당은 물론 이제 이것이 대통령이 직무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 뭐 그런 저도 인정합니다만은 너무 그걸 과하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진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범에 대한 이런 재판들이 따로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되고 될 경우에 우리 국민 야당이라든가 우리 다른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분명히 헌법소원을 할 텐데 자 그럼 지금 현재 7인의 재판부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판단할 건지도 또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저는 민주당이 그래서 이걸 입법으로 강제하는 거는 저는 조금 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물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하고 이런 쪽의 변수를 제거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의 이런 초기에 이런 입법 드라이브는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법 체계를 흔드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냥 단독으로 쉽게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헌법소원 카드밖에 없는 건가요? 헌법소원을 제기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한다면 그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처럼 이 서울고법의 그런 판단으로 재판기일을 추정하는 결정들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해서 뭐 다투겠다 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민주당에서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임박해 있는 그 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이 있었고 지금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몇몇 재판들이 일정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각 개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결정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추진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대통령이라고 재판을 피하면 안 된다는 게 국민 여론이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당한 헌법 제84조 해석을 바로잡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우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지금 대법원의 판단을 검찰이 항고를 통해서 구해야 한다 이러면서 또 촉구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은 이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이제 얘기하겠다는 건데 저는 어쨌든 뭐 야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정신, 헌법 84조의 정신은 대통령이 안정적 직무 수행을 헌법이 보장하는 차원에서 있는 거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판결 혹은 재판이라고 결론에 나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혹은 대통령의 직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리 또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상충되는 부분을 그럼 어떻게 정치권이 해석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너무 과하게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는 박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의 민의의 총합이 어떤 또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또 일정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제가 구체적인 이제 뭐 수치는 제가 정확히는 않는데 그 우리 출구조사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당선됐을 때 재판이 진행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국민 여론을 출구조사에서 같이 물었을 때 상당히 높은 숫자로 재판은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또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표본 숫자가 작지도 않아요. 그럼 또 이런 거는 그럼 또 민의가 아닙니까? 투표의 총합만이 민의고 그 일정 부분 샘플을 띄어서 하는 출구조사에 대한 여론도 저는 여론이라고 보는데 이건 사실 이건 대통령의 선거가 진행되는 그날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변수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리도 반영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그 야당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초기에 지금 뭐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도 이제는 이제 없는 상황이고
의석수도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당의 입법 복제에 어떤 마땅한 수단도 없는 상황이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이제 여론전에 저는 이제 호소하는 방식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진행될지 여부는 저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조응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수위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고물가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하고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챙겨서 다음 회의 이전이라도 좀 보고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 이 자리에서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국정의 현안은 경제 민생입니다. 그만큼 우리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이나 여건이 매우 좋지 않고요. 또 이제 지금 미국발 이 관세 전쟁이라고 불리죠. 그 협상 기한도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무엇보다 이 경제 민생 대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만은 전 분명하고 이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오늘 이 회의에서 그 발언도 그 연장선에 전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추경 편성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일단 뭐 30조 추경을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약했던 대로 30조 그대로 추경 그 예산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경기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 G7 회의에 지금 초청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라도 조우할 것 같은데 지금 미국발 이 통상 이슈를 좀 원활하게 푸는 것도 임기 초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넘어야 될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고요.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경제 민생 대책을 빠르게 전 집약해서 내놓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민생회복 지원금이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네. 이게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좀 현실적인 대책이 될까요? 글쎄 뭐 그거 가지고 논란이 사실 많았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일종의 마중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언발의 오줌누기가 될 것이냐. 이건 사실상 경제학 이론으로도 그 굉장히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야가 그동안에 이제 또 싸웠던 그러니까 대립됐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지금 물가에 대한 현안 언급 그다음에 빠르게 살려야 한다는 민생회복을 좀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로 비춰봤을 때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 쿠폰 형태로 할지 지역화폐 개념으로 할지 어떤 식으로든 이제 맞춤형 타겟형으로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바로 이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효용 가치가 큰 어떤 이제 화폐 개념으로 아마 집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추경에 대한 이제 예산폭도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그 사실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 야당일 때 추경 퍼주자 뭐 얘기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금도 여당이잖아요. 재정 관리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포퓰리즘으로 해주면 좋게 하죠. 그렇지만 경제 지표에 대한 책임도 져야지만 재정이라든가 우리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신인도 수치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이중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뭐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효과들을 좀 면밀히 살펴야 될 거다. 물론 뭐 경제의 마중물이 될 건 저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25만 원 이거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에 상당한 이게 금액이 들기 때문에 방법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이른바 실용과 성과를 좀 중심으로 하겠지만 경제가 속도만을 강조하다 보면 또 부작용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잘 조율하는 아마 추경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 너무나 많은 이제 금액이 소요되는 추경은 조금 자제하는 쪽으로도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오늘 이시바 일본 총리와 두 번째로 정상 통화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보다도 먼저 하게 됐거든요. 이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통적으로 어쨌든 뭐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가 우리 외교에 있어서 중심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수순에 따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또 일본 총리와의 이 통화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G7 회의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트럼프 대통령과도 또 일본 총리와도 어떤 형태로든지 조우하고 또 회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적인 어떤 그 성격의 통화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오늘 통화에서 나눈 내용은 굉장히 원론적인 내용, 한일 관계를 좀 발전적으로 가져나가자라는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한일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한일 관계도 썩 원활하지 못했던 데다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일본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강한 입장을 표해 왔기 때문에 자칫 어떻게 보면 미국이 관리하고자 하는 이 동아시아 질서에 있어서 다른 흐름이 나타날까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충분히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그런 원칙적인 입장은 또 쉽게 내려놓지 않을 거다. 그런 어떤 그 양 측면 사이의 긴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그런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전례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처음 통화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 데다가 트럼프 미 대통령 측에서는 그 이후에 일절 언급이 없었거든요. 네. 지난 6일부터 네. 지금까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외교도 비즈니스화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렵게 이제 말하자면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 걸 알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말하자면 지금 외교무대 대비도 코리아 이즈 백, 한국이 돌아왔다. 뭐 그런 기조로 갈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어찌 보면은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한 거는 살짝 이제 SNS에 올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통화한 건 안 올림으로써 저는 일종의 강원 양면 전략을 쓰고 있다. 일종의 좀 뭐 한국 대통령 길들이기라고 할까요? 한다면은 일종의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을 또한 저는 즐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러한 행위들 자체가 본인의 협상력을 레버리지를 높이는 그런 수단이 되고 한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본인이 유리한 위치에서 이제 협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SNS 그나라 올리고도 저희가 이렇게 주제로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통화를 했으니까 다자무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잘 고심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일본 말씀하셔서 일본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사실 박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냥 수인사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상견례 정도 한 건데 저는 중요한 건 이제 6월 22일이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일이거든요. 이날 아마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근데 저는 이날 메시지를 내는 게 아마 이재명 정부의 대일 기조 외교가 되지 않을까, 대일 외교의 기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22일 정도 지금 뭐 한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다자 외교를 갔다 와서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마 많은 부분들이 혹시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친중 또 약간 반일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아마 저는 여기에 메시지를 통해서 향후 그런 데 대한 어떤 우려도 좀 부식시킬 거고 실용 외교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주말 동안 대통령실 인선이 있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었고요. 오광수 민정수석 그리고 홍보수통수석에는 이규현 전 JTBC 대표. 이 민정수석 오광수 변호사를 두고서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 특수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되기 어렵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꽤 오랫동안 준비된 인사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있어서 검찰개혁 매우 중요한 의제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정책 방향은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 수사권과 공소권의 완전한 분리지 않습니까? 큰 개혁인데 그런 개혁을 과연 검찰 특수부 출신이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지지층이나 여권 내부에서도 그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을 충분히 저는 의식하고 감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아마 인사를 관철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오광수 변호사라는 분이 오광수 민정수석이 잘 알려진 분이 아닙니다. 저분이 검찰에 있을 때 과연 이제 검찰에서의 평판이 어땠는지 또 이 검찰을 나온 뒤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입장이나 소신을 갖고 있는지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켜본 뒤에 평가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여권 내부에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오광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그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임명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칼에는 칼로, 창에는 창으로 맞서야 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연수원 넘기면 대단히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어렵다. 근데 사법개혁 의지를, 그러니까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가 이번 뉴스 보도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 임명 강행했다는 건데 저는 이 말이 약간 우회적으로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면은 검찰을 잘하는 사람, 칼에는 칼에는 창으로 창에는 창.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사정정국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통 출신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또 포진했었고 또 국민의힘과 지금 야권 지형이 지금 여러 가지 내란 특검들을 비롯한 3특검에 지금 좀 쪼여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검찰을 잘 아는 오광수 수석이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정정국을 지휘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사실 야권 일각의 또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창에는 창, 칼에는 칼이라는 의미라면은 검찰개혁의 그 의지는 좀 퇴색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검찰을 또 어떤 정적 제거라든가 아니면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하라는 그런 또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또 오광수 수석이 저는 불식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사법제도 비서관이 오히려 저는 그 사법제도 개혁 전반에 관한 그런 역할을 하리라 보기 때문에 저는 오광수 수석을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거는 여권 내에서도 우려하지만 야권 내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부 우려가 있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정 정국을 이끌어가는 또 그런 또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오광수 수석은 양쪽으로부터 그런 걸 다 불식시켜야 돼요. 정말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걸 여권에는 또 보여줘야 되고 야권에서는 잘 되는 칼로서 자리할 것이 아니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이중적 과제에 처해 있다라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변호인을 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걸 두고서 지금 야권에서는 상당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임명목 두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종 후보로 세 분의 후보자를 지명을 했어요. 아마 이거 이제 여론을 좀 살피겠다 이렇게 이제 후보자 세 분을 올려놓고 그런 의중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승엽 변호사 같은 게 판사 출신인데요. 뭐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이분이 객관적으로 갖췄는지 뭐 갖췄으니까는 후보자로 지정이 됐겠죠. 다만 이게 이제 이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을 이렇게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당연히 그런 비판이 저는 야당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충분히 이걸 의식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종적으로 이승엽 변호사가 지명이 될지 여부는 조금 이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본인이 지금 고사한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정권 초에 정권에 부담을 주고 결국 이제 본인도 부담스럽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도 논란이 커질 것을 의식해서 본인도 고사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 대통령 변호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공직에 나가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례를 감안해 볼 때도 헌법재판관처럼 독립성이 생명인 그런 그 직위에 대통령에 굉장히 가까운 그것도 대통령의 사건을 맡았던 법률가가 지명된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오해를 살 수 있고 논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점을 부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비판을 감안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각에서 이재명 변호사로 불릴 만큼 여러 이재명 대통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서 야당이 이해충돌이다, 보훈 인사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 아직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헌법재판관이 되셨어요. 됐는데 이제 이분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대통령 또 지명했고 굉장히 논란 속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에 지명돼서 청문까지 통과했다고 치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의회와 행정부 간에 그 권한쟁의가 붙었어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으면 이분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행정부에 그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게 이해충돌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객관성과 중립성의 자기 위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그게 이해충돌인 겁니다. 이해충돌이 뭐 별거겠습니까? 지금 일각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 올라오면 제척하거나 회피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제척하거나 회피하지 않는 깨끗한 인사가 주변에 없습니까? 그분을 시키면 논란도 없고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정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국정 동력이 조금 소진되지도 않을 텐데 왜 굳이 이분이어야 하는가? 전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국민적 관심에서 보면 이해충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그 해명이 너무 그 정말 나이브하게 좀 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관행적으로도 대통령이 대통령 몫에 이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둘이면 2명 딱 지명해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명을 놓고 보는 거는 제가 보기에 여론의 약간 반응을 보고 나서 강행하겠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이 부분에선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론의 반향이 아주 거칠지 않으면은 임명하려는 거고, 그다음에 여론의 반향이 아주 거세게 나오거나 이건 안 된다라고 오면은 아니 뭐 언제 우리가 임명했습니까? 뭐 후보군에 올랐을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슬쩍 발을 빼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지금 기류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대통령과 여권이 강행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첫 시험대고 인사에 대한 첫 시험대에서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과반에 육박하는 걸로 당선이 됐지만 과반이 넘는 국민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지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를 좀 해볼까요? 후보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인데 이번에 독특한 점이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는 이제 의원들이 뽑는 거라서 이게 권리당원 투표 20%라는 게 의원 34명 표에 준한다고 하더라고요. 변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원래 이 정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당대표 선거보다 더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만큼 의원들 개개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의원들 속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권리당원 그 투표가 20% 반영이 돼서 그게 전체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한 170여 명이 좀 넘는데 그 중에 한 34명 정도의 비중을 갖는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변수가 등장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서는 오리무중입니다. 결과는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다가 지금 이게 이제 1대1 대결, 양자 대결이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또 말하자면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웠던 친명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 지도부에 포함됐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원내대표가 돼도 별다르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의원들 개개인 간에 어떤 그 원내대표 후보들과의 뭐 친소 관계, 그것도 영향을 미칠 거고, 이제 어떤 후보가 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초기 국정 과제를 완수하는데 원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 측면을 아마 의원들이 주시하지 않을까, 그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뭐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하지만 당대표도 새로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뭐 굳이 사람을 전 추측하라고 그러면은 지금 뭐 거론되는 게 두 분이잖아요.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체제 하에서 당대표라는 거는 당과 대통령실을 다 대표하고 그다음에 거중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에 너무 강성의 인물이 들어간다? 대통령이 짊어질 리스크가 큽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만하게 또 여러 가지 권리당원의 지지도 많지만 혹시라도 정청래 대표 법사위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권리당원의 의사가 좀 많이 반영되거나 돌출 행동이 나올 수 있었어. 집권 초기 안정적 국정 운영을 해야 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 부분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아마 여론이 있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좀 안정적으로 당과 대통령실과 국회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박찬대 원내대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앙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은 당과 대통령실이 수직적 관계로 변모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수기로 전락했을 때 비극이 잉태되었고 재앙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초기에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한 당의 지원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 하지 못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옳지 않은 일을 하는데도 독주를 제어하지 못하는 예스맨으로 전락했을 때 그 비극은 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무수석을 지금 우상호 수석을 내정해서 여러 가지 소통과 여야 협치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중요한데 대통령실에 대한 그런 의지를 당이 어느 정도는 말하자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소화해낼 때 비로소 원만한 당정 관계가 가능하다. 저는 그 말씀 드리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소임을 잊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6차 공판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지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헌법재판관이 현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군에서 상부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체 부분에서 이 부분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맥락에서 정확히 이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헌법재판관이 현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군에서 상부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직접 발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민주당의 차기 당권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5가지 이제 개혁 과제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9월에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체제는 6월 30일로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6월 30일 이후에 지도체제를 어떻게 가져나갈 건가에 대해서 아직 이제 정확한 밑그림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대위 연장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당내 친윤계가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김용태 비대위가 아니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새 원내대표가 선출해서 비대위 체제의 연장을 주장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지금 이렇게 대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의 전면적인 쇄신과 개혁을 추진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되고 그건 결국 당원과 국민들의 총의로 뽑힌 어쨌든 새로운 그 대표와 지도부가 해야 될 과제다. 그런 면에서 전당대회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 의견이 충돌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지금 정확한 상태를 보면 대선 이후에 이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정말 그 성찰하고 그리고 어떤 반성하고 그리고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서로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중질환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한 이제 상당한 비판이나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는 이것에 대해서 탄핵 찬반으로 분란을 일으키면은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런 개혁 방안들이 힘을 받을까요? 글쎄요, 방향성은 옳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게 동력이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 비대위원장 혼자 있는 셈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으로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서 운용을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아니 비대위원이 나 그만두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정치적으로 이미 소멸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대위가 사실상 형해화된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의 이런 것들이 과연 동력을 가질 것인지 그리고 오늘 의총이 지금 경론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지금 말하자면은 굉장히 좀 본인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립감을 위해서 지금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까지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 근데 앞으로 탄핵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은 이제 그 중징계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이 얘기야말로 입도 뻥끗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성찰과 반성도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성찰과 반성조차도 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비춰지고 무조건 이제 탄핵의 강만 건너가면 된다는 걸로 편의주의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토론과 어떤 건강한 말하자면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건너가고 거리두기를 통해서 다시 국민의힘이 새롭게 좀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급하게 말하자면 이것도 의총을 하루 앞두고 비대위원장이 일요일 날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쇄신책들을 낸 것은 사실상 어떤 그 동의를 받고 혹은 어떤 컨센서스 속에서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해내고 이달 말까지로 돼 있는 본인의 비대위원장 직위를 혹시라도 당원 단계를 통해서 또 6개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의총 과정에서 오늘 굉장히 경론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좀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정해진 건 16일 오후 2시에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 등록은 14일 토요일 하루 동안 받기로 했는데 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한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종적인 결과는 마찬가지로 결과를 좀 봐야 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저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기존의 이제 다수이고 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친윤 이 원내 지도부가 연장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고요.
이번만큼은 의원들도 좀 다른 선택을 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일단 그 대선 패배의 책임이 큰 그런 어떤 그 당의 구기득권 세력들은 좀 자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친윤 이 기득권이 중심이 돼서 원내대표를 다시 선출하고 그 원내대표가 구성하는 비대위 체제로 어쨌든 대선 이후에 지도체제를 가져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당내 여러 가지 지금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16일 날 어떤 그 원내대표 또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국민의힘의 쇄신과 개혁의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얘기도 짧게 다뤄보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후보 시절에 TV토론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 제명 청원이 4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보기에 특정한 어떤 집단의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44만 명, 금방 이제 50만 명 돌파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보기에 좀 여론전 치고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는 그 발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이번 대선에서 졌습니다. 그 발언 대단히 부적절했고 해서는 안 될 말이었고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데 아마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거는 이준석 의원이 오롯이 자신의 정치 일정을 통해서 정책 생애를 통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의원직 제명을 시켜서 말하자면 의원직 박탈을 하겠다? 저는 이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윤리위원회에 간다거나 윤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품위 유지에 대한 징계를 한다거나 이건 가능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지역구민의 선출을 받은 한 의원의 생명을 정책 생명을 끊는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의원은 이번에 대선에 대한 선거 결과로 본인이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보고 앞으로 본인이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더욱 정치적 자산으로 쌓는 계기가 돼야지 이걸 외부의 힘으로 강제화시켜서 의원직 배지를 떼게 하겠다. 이건 좀 과하다고 보고 정치의 복원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YTN이 보도한 고1 전국 연합학력평가 답안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조만간 유출 정황이 포착된 SNS 대화방의 서버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고1 6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영어 영역 정답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는데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원미상의 유출자를 입건했습니다. 공공기관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학력평가가 치러진 만큼 범행이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YTN이 답안 유출 정황을 확인한 SNS 학원 강사 정보 공유 대화방은 최소 2곳으로 참가자는 3,200여 명에 달합니다. 영어 시험 시작 최소 40분 전 수학 해설지와 함께 영어 답안이 올라왔는데 사건이 공론화되자 대화방을 옮기거나 서로 파일 삭제를 권유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먼저 유출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답안이 올라온 SNS 대화방 서버를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경우 서버 보관 기간이 수일에 불과해 조만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에 시험 전 해설지에 접근할 수 있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가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설지를 직접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친분이 있던 학원 강사 등에 전달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출제를 맡은 부산교육청은 지난 4월 말 전국 시도교육청에 문제지와 해설지가 담긴 보안 파일을 전달했고 이후 각 교육청이 인쇄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통해 어떤 경위로 유출이 이루어졌는지 또 조직적으로 벌어진 건지 등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망사고 대책위는 경찰의 부검 강요와 시신 인도 거부는 유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유족이 부검을 반대했음에도 경찰이 시신 인도를 거부한 채 부검을 강행하려는 건 유족의 권리 침해이자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안경찰서는 직접 사인을 부검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유족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 사고 수사 전담팀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안전사고 전담팀과 과학수사계, 디지털 증거분석계 등 수사관 40명으로 편성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는 국내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집중 매수로 장중 한때 2,86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84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거래일 기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한때 2,867.27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국내 증시가 2,860선을 돌파한 건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이후 기관의 차익 실현으로 상승폭이 주춤하며 2,850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건 외국인의 매수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2,300억 원과 7,2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지만 외국인은 하루 동안 1조 원 가까운 9,700억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달여 만에 6만 원대를 회복했다가 5만 9,8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와 현대차도 각각 2%와 4%가량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 2,850선으로 뛰어올라 상승폭이 줄어들 순 있지만 당분간 훈풍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정책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이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투자하기 유리한 환경이다. 코스닥 지수도 1% 뛴 764.21로 마감하며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8개월 만에 1,350원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새 정부의 상법 개정 재추진과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기대감으로 우리 증시는 연고점을 연일 새로 쓰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가공식품에 이어 이번에는 고기와 달걀 등 축산물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3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달 역시 가격이 안정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고기 가격을 비교하다 그냥 내려놓는 소비자. 포기한 이유는 비싼 가격 때문입니다. 자꾸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소고기 값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주부들이 정말 구매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달 돼지고기와 소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며 축산물 물가 상승률이 6.2%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 내 가장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많이 올라버린 달걀은 산란계 고령화와 각종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당장 가격 안정이 힘든 상황입니다. 축산물 가격 오름세는 6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달 달걀은 최대 18.5%, 소고기는 8.6%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우도 사육 마리수가 줄어 3분기 도축 마리수는 전년보다 2.7%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3분기 거새우 지육 도매 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킬로그램당 19,000원 내외 수준이 전망됩니다. 정부는 축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돼지고기 10,000톤, 계란 가공품 4,000톤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마트 등과 협력해 할인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엔 강도 높은 처벌까지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삼계탕과 삼겹살 등 육류 소비가 크게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와 인플레이션을 합친 미트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황. 좀처럼 잡히지 않는 축산물 가격이 장바구니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가 최근까지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보낸 민간단체를 향해서 유감을 표하고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전단 살포를 막지 않았던 전임 정부 때와 태도가 달라진 건데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겠다는 새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지난 4월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이어온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에 살포 중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지난 2일 또다시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요청한 건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게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당시 헌재 결정을 근거로 민간단체의 활동을 막지 않았습니다. 전단 등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던 정부 기류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며 사실상 살포 자제를 요청했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긴장 요인들을 점검하고 지난 12일 전단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 강력 중단 요청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연락망을 복원하고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중단을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LA 시위에 군대를 투입한 데에는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역 협상 등 각종 정책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자 지지층 시선을 이민 문제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6일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LA 일대에서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의 시위와 충돌이 일어났고 트럼프는 주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히려 시위가 더 번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지에선 군대를 동원할 만큼 시위가 격렬하거나 치안이 위태롭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We have tremendous capability here. To say that we would go to that right away, I'd say we wouldn't have been there yet. 미국 대통령이 해당 주지사 요청 없이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입니다. 언론들은 뚜렷한 성과가 없는 트럼프 정부가 정책 실패, 머스크와의 갈등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시위를 이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조치로 정권 핵심 지지층을 만족시키고 지지 정당이 없는 이들이 안전에 대해 걱정하게끔 만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가디언은 극우 매체를 이용해 시선을 돌리는 데 능한 트럼프가 증오와 분노, 공포를 조장할 내부의 적을 찾았다고 짚었습니다. I was trying to encourage the administration that if they deployed the National Guard in Los Angeles, it would create a sense of chaos. It's the last thing our city needs. 캘리포니아 LA라는 점도 공교롭습니다. 민주당이 강세인 캘리포니아는 이민자 강경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피난처 도시 정책으로 트럼프에 맞섰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며 유력한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re was a lot of violence there. There was a lot of violence that it could have gotten much worse. And you have an incompetent governor. 현지 언론들은 LA 상황이 혼란스러워질수록 트럼프가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얻고 정치적 논란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오늘도 내륙에서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은 곳이 많았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는데요. 오늘 저녁 충북 남부와 경북 남서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시작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최고 20mm가 예상되고요.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밤사이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이 27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닷새 만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정상통화로 양 정상은 한미일 협력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통화는 낮 12시부터 2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지난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취임 이후 이뤄진 두 번째 정상통화입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국민 간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양 정상이 직접 만나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도 나누기로 했습니다. 다만 통화에서 민감한 과거사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보다 먼저 이뤄졌는데 앞서 대통령실은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도 조속한 만남 필요성이 언급된 만큼 G7 회의 참석을 계기로 연이은 양자 회담이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던 서울고등법원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그 근거로 든 만큼 이 재판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됐습니다. 앞서 대선 기간 이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한 차례 기일을 변경했던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날짜를 추후에 다시 지정하기로 한 겁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규정돼 있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사상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이어져 온 논란에 대법원은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각 재판관이 알아서 그걸 진행해야 되는 거죠.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임기 내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가장 먼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과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다른 사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멈추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부 판단과 상관없이 재판은 중지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임기 내 재판 진행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여야는 재판부의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 결정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개별 재판부 판단인 만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반면 야당은 사법부 권력에 굴복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경기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재판부가 추후 지정으로 바꾼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기간만큼은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차원이 아닌 개별 재판부 판단이란 점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공선법 외 다른 재판도 있는 만큼 대통령 재직 기간 형사재판 절차 정지를 법으로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임기 내 사법 리스크 논란이 없도록 못을 박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상정돼서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법원이 권력의 바람이 불기도 전에 알아서 누워버렸다며 사법부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력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은 판사의 이름이 법학 교과서에 두고 박제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84조가 보장하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고법 재판부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검찰의 항고를 촉구하는 배경입니다.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 심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한 여당을 향해서도 사법부를 하명기관으로 여기는 거냐며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107석 소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론전을 제외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은 고민스러운 측면으로 꼽힙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내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원내대표 선출은 권리당원의 뜻이 반영되는 만큼 많은 참여로 당원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13일 의원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거취와 자신이 제안한 개혁안 신임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총 참석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안과 내년 지방선거를 당대표 체제에서 치를지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지 등 현안을 두고 당원의 의견을 구하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 전당대회 개최와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 당무 감사권 발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경정 예산을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라면 한 개에 2,000원이 진짜냐고 물으며 물가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취임 당일인 지난 4일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고 바로 첫 회의까지 연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때문에 국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다음 회의 전에라도 대책을 보고해달라며 물가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경 효과가 확실히 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발굴하고 협업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에 우선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안에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와 전국민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추경이 자칫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시나리오를 따져본 뒤 세부 계획을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물가 안정을 주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 내부에 물가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2차 추가 경정 예산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에도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최근 먹거리 물가 고공행진에 출범 즉시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해 물가 안정화에 나선 이재명 정부. 민주당도 정부 기조에 맞춰 당 차원의 물가관리 TF를 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계란도 4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한 판에 1만 원 시대, 이른바 급난이 되었습니다.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물가 안정과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35조 원 규모 추경을 주장해왔던 만큼 1차 추경 14조 원을 제외한 20조 원 규모가 예상됩니다. 또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소비 진작책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경우 지원금에만 13조 원가량이 들 거로 추산돼 2차 추경 규모는 30조 원 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정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추경 규모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기간 30조 원 규모 추경을 공약했던 만큼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전국민 지역 화폐 지급을 비롯한 소비 진작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합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한 민생 살리기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국민의힘이 포퓰리즘 정책이라 비판해왔던 만큼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금감원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금 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세훈 금감원장 대행은 임원회의를 열고 새 정부 출범 뒤 경제 금융 여건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주식시장도 주요국과 비교해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새 정부의 금융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을 막은 책임을 물어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 발령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오늘자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경호처가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고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체포를 저지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자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불응해서 오는 12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한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듭 출석을 요구하는 건 내란 특검 출범 전에 최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신청할지 주목됩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방해와 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정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한다면 전직 대통령이 경찰에 출석한 첫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경찰 조사를 받은 전례가 없고 현재 매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당국은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신병 확보에 나서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미 경호처 관계자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마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 내란 특검 출범에 대비해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출범하면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이첩해야 하기 때문인데 특수단 관계자는 특검법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만큼 최선을 다해 최대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또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비아폰 서버 기록과 계엄 당시 국무회의장 CCTV 등에 대한 분석도 대부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아폰 정보가 지난해 12월 5일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2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고 비대위원장이 어제 제시한 당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항목별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민주당에 지금 일방 독주를 하고 있는 법안 처리라든지 또 고등법원의 그 재판을 이미 연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도 있고 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좀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결론을 내릴 만한 사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안도 있는데 저희들 오늘은 많은 의원님께서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 다시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야 될 부분들은 마무리 짓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말씀하시죠. 김용태 위원장이 거취 관련해서 전당원 투표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좀 결정된 게 있을까요? 결정된 건 없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그런 건 본인이 결정하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임기를 6월 말까지로 했기 때문에 그 임기를 결정하는 것은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걸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시면 그때 논의하십니까? 구체적인 시기는 그때 논의를 할 텐데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전당대회는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두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들이 9월 이전 또는 8월까지 전당대회를 빨리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탄핵 반대 당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탄핵 반대 당론을 변경한 지금 당론 자체를 변경한 사례가 있느냐 사후에 또 그걸 변경했을 때 실익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당론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쨌든 당론 한번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아시다시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는 않고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런 부분들을 녹여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내일 함께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임기는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면은 일단 6월 30일까지 지난번에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이고 그 후에 비대위원장을 새로 선임을 해야 되겠죠. 그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어쨌든 전당대회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그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을 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비대위원장을 선정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방안인데 만약에 후자를 선택을 해서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상임정국에 이런 절차가 진행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다시 지명을 할지 다른 분을 지명할지는 후임 원내대표가 결정하게 되겠죠.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걸로. 뭐에 대해서? 후보 교체 당무감사. 그건 혹시 어떤? 후보 교체 당무감사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모든 의원님들 감사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그 취지에 대해서는 한두 분 정도가 당원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그거를 밝힐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당무감사라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에 많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들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렸던 국민의힘 의원총회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당 개혁안에 대한 논의,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연기 등 다양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내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겠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빨리 개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불거진 논란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임시회의를 엽니다.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광교 신도시 개발, 대우건설 인수 등 도약을 거듭하면서 중흥그룹 핵심 회사로 도약한 중흥토건. 그 뒤에는 지난 10년간 일감 몰아주기에서 나아가 공짜로 빚 보증을 서주어서 돈길을 터준 아버지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재계 서열 21위, 자산 총액 25조 그룹 총수 일가가 부당 지원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는데 과징금은 180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2014년 중흥토건이 낙찰받은 광교 신도시 주상복합용지입니다. 정원주 부회장이 대주주인 중흥토건은 자산 총액에 육박하는 1조 원 가까운 돈을 대출받는 데 성공했고 이곳에서 1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정창선 회장이 대주주인 중흥건설에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무런 시공 지분이 없는데 공짜로 연대 보증을 서준 겁니다. 이렇게 중흥토건과 계열사 6곳은 2015년부터 10년간 중흥건설로부터 3조 2천억 원 규모 무상연대 보증과 자금 보충 약정을 제공받았습니다. 이걸 디딤돌로 2조 9천억 원 대출받아 12개 사업에서 6조 6천억 원 매출을 올렸고 1조 700억 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그 결과 2007년 12억 원 가치에 불과했던 중흥토건은 대우건설 인수는 물론 자산 총액 5조 4천억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또 그룹 내 자산 총액의 87%를 차지하는 핵심 회사가 되면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습니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 행위로 중흥건설에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 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 약정을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및 부당 지원 행위로 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신용보강 행위가 형식, 명칭을 불문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계열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과징금 180억 원은 중흥토건이 공공기관 보증을 받았다면 내야 했을 수수료 가운데 가장 적은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경영권 승계뿐만 아니라 정원주 부회장에게 직접 귀속된 이익만 해도 지난 10년간 배당금과 급여 등 700억 원이 넘는데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충분히 공감하고 억제력 확대를 위해 부당이득을 어떻게 환수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흥건설은 충분히 입장을 소명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결서 접수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공판 기일이 종료됐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은 윤 전 대통령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기자 질문에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법정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군에서 상부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 기일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이상현 전 특전사령부 공수여단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이 전 여단장, 계엄 당일에 곽 전 사령관이 상부와 화상회의를 했다고 들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지시를 했느냐 물었을 때 대통령이라고 들었다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직접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군에서 상부를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정에 들어설 때, 나올 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